윤석열 대통령은 연휴에도 변호인단을 접견하면서 탄핵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을 준비했는데 이르면 오늘 내란죄 사건 재판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이르면 3월 항소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 상황입니다. 오늘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긴 설 연휴가 지났고요. 윤석열 대통령 접견 금지가 이제 끝나면서 오늘부터 여당 주요 인사들이 접견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접견을 할 수 있는 횟수나 인원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다 관련 규정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처럼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이제 미결 수용자라고 합니다. 이런 미결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을 제외하고 일반 접견의 경우에는 하루에 1회 허용을 하고 있고 그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분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접견이 한 번에 허용되는 인원 숫자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할 수가 있는데 예. 통상의 경우에는 수용 시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최대 3인에서 5인 정도의 그런 접견 인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일단 일반 접견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가 하면 당장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오늘 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재판부가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재판부에 배당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이 결과가 윤 대통령의 영향에도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도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어쨌든 지금까지 이 내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재판 진행하고 있는 이 재판부에 일단 배당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현재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에서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내란 혐의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그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거의 유사한 내용의 재판을 담당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그런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속하게 그리고 일관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결국 이 쟁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증거 기록들이 대부분 겹치거나 일치할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서의 증거가 더 추가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 재판부에서는 기존의 재판에서 확인된 증거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다면 결국 같은 재판부에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이제 한 가지는 이제 2월 달에 이제 그 재판부의 재판장에 이제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관련 사건들은 매우 이제 중요하고 또 상당히 신중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보니 예. 이제 특히나 이제 윤 대통령의 재판까지도 추가가 되면 신속성이 보장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재판이 오히려 또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점들은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빠르면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재판소도 출석을 하고 또 형사재판도 받게 되면 주 3회 재판을 받게 되는 이게 법원을 출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탄핵 심판과 이 형사재판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내달 13일이 8차 변론 기일로 일단 최종적인 기일로 지정이 돼 있고 예. 물론 추가적인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긴 하지만 형사 재판에 비해서 훨씬 빨리 끝날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형사 재판이 탄핵 심판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이제 탄핵 심판이 먼저 끝나면 결국 그 내용들이 형사 재판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두 가지 재판에서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당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한지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네. 판단 자료 역시도 상당히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 부분 중첩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양 절차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에서의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결론까지도 형사 재판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수사 단계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진술도 거의 확보된 게 없는 상황인데 이제 반면 탄핵 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각종 절차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는 확보하지 못했던 윤 대통령의 진술을 탄핵 심판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은 향후 형사 재판에서 쟁점화될 내용들을 미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이 양방에서 오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미리 형사 재판에 있을 그런 증인신문을 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의 그런 과정과 결론들은 검찰 쪽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쓰면서 들여다보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 내용들은 결국 형사 재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탄핵 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이제 보석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두 가지 선택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 탄핵 심판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이 부분 관련해서 이 탄핵 심판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도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된 형사 사건이 진행될 것이니까 중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형사 재판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사유로 인해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헌재법상 규정을 들어서 이 재판의 중지를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상당히 이 헌법재판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려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해당 규정은 결국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청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형사재판에서의 보석 신청도 상당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언론 등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달 신청을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된 상태에서의 재판과 또 보석이 돼서 석방된 상태에서의 재판은 충분히 무척 중요한 그런 차이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 신청도 당연히 하지 않을까. 다만 앞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그 구속영장 발부한 이유가 증거인멸의 우려였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런 판단이 달라질 만한 그런 사정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서 보석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비교적 아직까지는 낮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헌재가 지정한 8번의 변론기일 중에 4회가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5번째 변론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서는 이 국정원 홍장원 1차장과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도 출석을 하게 되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또 국조특위 증언에서 좀 윤 대통령 측과 다른 발언들이 나왔단 말이죠.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이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내용들의 그런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예. 예를 들어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고 이어서 온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명단을 포함한 그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런 체포 지시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그런 관련자들도 비슷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주장과 상당히 대립되는 그런 진술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의 상당한 이제 공방이 예상이 충분히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당시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결국 들은 것은 사령관의 그런 지시를 들은 것이고, 그럼 혹은 착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신빙성에 대해서 진위 여부 등에 대해서 상당히 다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또 한편으로 많이들 관심을 갖는 부분이 과연 앞선 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처럼 윤 대통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나설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의 상황을 봤을 때처럼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앞서 증인신문은 이제 다들 봤을 때 윤 대통령과 주장을 거의 일치해서 하고 있는 그래서 유리한 그런 관계에 있는 증인신문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그런 신문들을 일부 한다 하더라도 부담스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리인을 통해서 서로 대립되는 그런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있었는데 이제 당사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질문을 했다가 그와 정면으로 반박되는 그런 대답을 듣는 것은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이 고려가 됐을 때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보다는 그런 과정보다는 윤 대통령이 참여한 횟수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이제 위헌 여부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제 헌재가 구인 체제로 복귀할지도 관심인데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만약 이제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 침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임명을 해야 위헌 된다. 결정을 내린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예. 결국 뭐 거기에 이제 최권한 대행이 따랐을 때 구인 체제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추가되는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야당 측의 추천, 그러니까 표결 선출된 몫이니까 그렇다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8인이냐 혹은 9인이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이 누가 선출을 한 후보자였느냐, 재판관이냐 이 부분은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를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에 어쨌든 8인 체제에서 보다는 9인 체제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추후에 있을 수 있는 그 인원의 그런 부족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이 결론의 정당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해소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2월 26일로 이 결심 공판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사실 11월에 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혐의인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심 공판 이후에 한 달 정도 뒤에 선고 공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해당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 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 2021년 12월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한 프로그램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한창 이슈가 됐던 것이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인 김문기 씨와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칠 적도 있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이미 공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1심에서는 이런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진술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두 사람이 골프를 해외에서 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문제가 상당히 쟁점화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설사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을 확인해보고 기억을 충분히 상기할 만한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한 발언은 거짓이다. 고의도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일단 유죄가 하나 인정이 됐었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백현동 관련된 백현동의 이제 그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그런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발언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취지는 결국 당시에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달 26일에 이제 결심이 예정되어 있고 예. 그렇다면은 3월 중에는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결국에는 이런 관련 발언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해당하느냐 특히 뭐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본인의 기억에 대한 것인데 예. 법원에서 그런 외부 사정을 가지고 이 이재명 대표의 기억을 판단해서 결론 내리는 것이 맞느냐 또 뭐 백현동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뭐 국회에서 한 증언이 처벌 대상이 되느냐 고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릴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